그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팩폭 팩트를 네. 잘 이렇게 짚어주셨다, 사실 관계를 짚어주셨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번에는 좀 네이버 카카오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국민주 중에 하나고 그렇죠. 플랫폼 회사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이버가 이제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 상장해서 지금 시가총액 27조짜리 거대 기업이 됐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서울대 컴공과 나온 후배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발하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돈이 없어도 돈을 VC라 그러잖아요. 벤처 캐피탈 돈을 꾸러 다닌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뭐 그래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남들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지식인 그걸로 이제 히트를 치면서, 사실 당시에 세계적으로 막강한 포털인 야후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명실공히 1위가 됐어요. 실로 대단한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주가가 46만 5천을 찍고 난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고점 이후 우리나라 대형주 대부분이 하락을 했거든요. 와, 근데 1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거네요. 예. 와. 그 네이버만 하락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만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를 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네이버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유를 많이 했을 거고 매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내린 이 상태에서 얼마 전에 그 북미의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뭐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또 떨어졌죠.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2, 3일 사이에 한 20% 급락을 했어요. 와. 야,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뭐 왜 그런 걸 중고 매매 사이트를 사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려진 얘기인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 대해서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카카오 뭐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네. 카카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문자를 당연하게 유료로 서비스를 했어요. KT나 뭐 SK텔레콤, 그렇죠. LG 플러스에 하나에 30원씩. 문자, 뭐 그렇게 당연히 유료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료로 핸드폰으로 실시간 채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서비스 출시될 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지?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렇게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보관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좀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직원도 많이 들고 이거를 왜 할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미처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더니만 그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다 쓰게 되고요. 카카오톡을 다 쓰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거다 실었어요. 게임을 복사해서 친구한테 하면은 게임 포인트를 줘서 추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니만, 이모티콘을 또 돈 주고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선물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페이를 만들고, 그러더니만 이제 심지어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뭐 어마어마해졌죠. 카카오 증권을 막 인수를 하고. 물론 얼마 전에 뭐 화재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걸 곰곰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하다면 또 한 가지 좀 더 진도를 나가보자면, 쿠팡 있잖아요. 쿠팡이 처음 딱 나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밤 11시에 주문한데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4,000원인가? 그걸 회비를 내면 반송료를 안 받는 거예요. 저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획기적인데 일단 재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밤 11시에 주문한 걸 새벽에 배달을 해주려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 공장이나 그 생산처에
주문 발주를 내서 가지고 와서 배달을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쿠팡 자체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어야지 가능한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역시 VC 시장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막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다 그 당시 문제가 된 게 쿠팡 재고보다면 어떡할 거야? 이건 투자하기는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정희가 투자했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이제 택배가 일반화되면서 나스닥 상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아직도 적자 중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아니 이걸 왜 그러는 거지?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새로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알려진 용어긴 한데 트래픽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트래픽 사업. 트래픽. 우리 트래픽 액시던트 그러면 교통사고잖아요. 트래픽 뭐 흘러가는 뭐 이런 그런 건데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했던 게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했던 거고 지금 네이버가 포털로서 자리 잡은 그 어마어마한 배경에는 포털 안에 게임도 뉴스도 뭐 쇼핑몰도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래픽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 안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업체도 쿠팡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 밤 11시에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반송료를 안 받는데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송도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냥 반송 누르면 반송 처리되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숨어진 이제 그 안에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한번 하자면요. 쿠팡 플레이는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쿠팡 페이도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쿠팡 뱅크도 만들 것 같고 쿠팡 엔터테인먼트도 만들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예. 결국은 포털로 가기 위한 가정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네이버 포시마크로 되돌아오면 이게 북미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 큰 패션 관련돼서 중고 마켓이에요. 특히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서 거기서 싸게 옷을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 시장을 투자했다기보다는 그 유저들한테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가격을 부담을 하면서 네이버는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죠? 자본력이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그 포털 개념의 그 트래픽 사업으로 얻는 그 나중에 미래의 성장 가치는 사실은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죠. 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내리긴 했는데 지금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그 연준 위원이 좀 매파적 발언을 해서 증시가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또 연준 위원들이 야 기준금리 너무 강하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산타크로스 랠리까지 지금 더해져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매수하기가 가장 최적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뭐 그걸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3회차 매수를 한다면 한 1차 매수 정도 해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아마 최저점 매수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 예. 만약에 더 내려가면 2차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두려워할 게 없죠. 지금 매수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 정도 보면 아마 지금 가격은 네이버의 지금 주가는 5년 10년이요? 5년 내지 10년을 보면 아마 지금 주가는 과거 삼성전자가 최고 280만 원 갔었는데 10만 원 갈 때의 가격하고 비슷하지 진짜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이 포털을 이해를 하면 네. 우리 이거는 주식만 쳐다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메커니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아직은 이제 국내용이고 네이버는 계속 라인을 가지고 해외에 막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와.
포심마크까지 해서 계속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뭐 네이버를 좋게 본다기보다 네이버가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업, 그거 확장성, 성장성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뭐 네이버 기업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선호가 아니고 이건 뭐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잖아요. 선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했을 때. 카카오는 아직은 국내용이라는 거지. 네이버는 지금 글로벌하다는 거죠. 일본에서만 해도 라인이 굉장히 저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구독자 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 대륙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를 더 크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에 비유하신 거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간다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설명하면 드렸을 때 제 친구 얘기를 했었어요. 살짝요. 맞아요. 9만 원 가면 사고 12만 원 가면 팔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그 뭐 60만 원, 80만 원 가되면 150만 원 가되 28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반도체 대세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1인 1 스마트폰, 1인 1 핸드폰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가 확장성을 가진다면 글로벌하게 나가면은 매출 규모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나가면. 네,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뭐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뭐 결국 우리나라 거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 아까 3차에 나눠서 매수를 해봄직하다 하면서 지금 이제 1차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1차, 2차, 3차를 나누는 혹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그냥 이게 그냥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3분의 1이든 뭐 절반이든 상관없어요. 3분의 1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매수하자고 하는 거고 근데 다 전량 매수하지 않고 3분의 1만 매수하자는 이유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니까 분할 매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테크니컬하게 예를 들면 3분의 1 매수를 한다면 지금 3분의 1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대로 올라가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난다면 나머지 2차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10% 수익 나는 사이에 2차 매수를 하면 5% 수익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잘못되더라도 거기서 5% 아래 본전 이탈되면 팔면 되니까 올라가면 수익이 계속 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하고 거기서 또 한 20% 수익 나면 나머지 3분의 1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분의 1만 사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오면 매수하고 나서 한 15%나 20% 더 하락한 상태에서 2차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원래 제가 매수한 가격이 있죠. 매수한 가격에 다시 그 3차 매수를 하면 자체가 수익 중이야. 그때부터. 뭐 그런 테크니컬한 거지 뭐 얘가 뭐 네이버 종목에 대해서 특정 매매 기법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카카오가 아직 네이버보다는 좀 덜 글로벌적인 거고 그 카카오는 정말 카카오가 더 한 20% 더 빠졌더라고요. 네이버보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그렇게 좀 네이버처럼 폭발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봐서 성장하는 데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국내용이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글로벌하게 지금 라인부터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북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할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어차피 성장할 가능성은 당연히 포털이니까요.
그다음 우리나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할 것인데 두 개를 비교한다면 글로벌한 게 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둘 다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이버를 투자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내피셜입니다. 그거 가지고 네. 뭐 화나셔가지고 카카오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 이해하실 화나셔가지고 댓글에 막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포시마크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포시마크를 샀을 때 이게 20%까지 빠질 일이었을까 그런 좀 생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야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매도세가 나오니까 훅 빠진 건데 그 뒤에 이면을 보지 못한 거죠. 이면을 지금 그러니까 이 포시마켓 가치만 따지면 비싸게 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기업을 M&A 할 때요. 항상 그 시장가보다 좀 그렇죠. 20% 프리미엄 더 주고 주죠. 프리미엄 주고 사잖아요. 네. 왜냐면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고 미래 성장성을 포기하는 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인데 뭐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를 산업이 좀 달라서 딱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난번 오셨을 때는 네. 약간 삼성전자는 그 9만 원 전고점을 뚫어서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뭐 퍼포먼스 네, 뭔가 퍼포먼스를, 슬쩍 네, 더 보여줘야 되고 예. 조금 제가 느낌상 네이버는 조금 더 밝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떠세요? 일단 삼성전자는요. 네. 지금 내놓은 걸로는 어. 지금 나온 그 기술력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여기까지 탁탁하게 찬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한 6, 7만 원, 7, 8만 원이 예. 한계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5만 원이어도 가구 250만 원일 때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250만 원 가격이니까 굉장히 지금 저한 거고 이게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새로 나와야 된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안 꼽는 찐빵이다. 네. 그래서 애플은 10년 안에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계속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내고 새로 나온 상품조차도 획기적으로 막 발전된 걸 냈는데 그 팀 쿡 아니잖아요. 지금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애플 웹스토어에서 현금 들어오는 거랑 새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것처럼 이건희 없는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애플처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천재성이 없다는 거죠. 이재용이가 똑똑한데 지금까지 나타낸 걸로 봐서 천재성은 없고 좀 싸나운 것도 없고 도끼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왜냐면 뭐 요번에 그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교토도 가고 이러면서도 그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이건희 회장 때처럼 막 도끼 지금 기업은 1년째 정치는 3류야 뭐 이런 깡다고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 이건희 회장이 뭐 말 나온 김에 이건희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5시간 6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임원들이 이건희 회장 주관하는 회의들 가면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는 거지. 네. 그건 못 일어나니까요. 이재용은 그렇지 않다고 너무 젠틀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특색이.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유지는 뭐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이나 그런 건 있지만 약간 컨텀 점프할 그 도전 뭐 이런 거는 좀 네.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350조인데 얘가 뭐 한 400에서 뭐 500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근데 네이버는 만약에 25조인데 얘가 뭐 100조, 200조 이렇게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제 의견은 예스예요. 네, 제 대답은 삼성전자는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경제가 확장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주가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폭발력이 없다는 거지. 당장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용이가 막 그런 이건희처럼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 퍼포먼스가 네. 자꾸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시도한다는 거죠. 아, 라인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서 음. 훨씬 더 글로벌하게 성장하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네이버가 제가 옛날부터 그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굉장히 힘들다고도 얘기를 많이 이해진 그 의장이 네. 인터뷰할 때 네. 힘들다 그 거대 미국 플랫폼 회사에 맞서서 싸우는 게 그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음. 힘든데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후를 물리쳤잖아요. 아. 야후를 물리치는 게 이게 사실은 야후는 지금도 미국은 있어요. 북미는 써요. 근데 야후가 철수할 정도로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네이버가 더 정서에 맞는 뭐 그런 게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거에 맞서서 도전해서 그 능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공부하고 똑같아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1등 하지 않아도 2등, 3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꼭 걔들을 이겨야지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죠. 공부가 1등을 못 한다고 서운할 것도 없다. 2등도 서울대 가고 3등도 서울대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95점에서 예. 100점 가는 거랑 예. 진짜 뭐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는 거랑 그렇죠.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아도 중심이 훨씬 더 많이 예, 오를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일까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이 100점, 구글을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이버가 만약에 5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80점 가는 거는 좀 쉬울 거고 80에서 90점 가는 건 조금 더 어렵겠죠. 네. 그럼 100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50에서 80 갈 때 증시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군요.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가 꼭 해외로 진출해서 막 구글을 이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 또 그 중고 마켓, 예. 푸시마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확장되는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보면 왜냐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 현찰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국내 기반이 탄탄한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벌어들인 돈이요. 제가 네이버에 낸 돈도 어마어마해요. 파워링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나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이쪽 저쪽으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이버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쿠팡도 있는데 네이버페이라 그래서 네이버에 입주된 쇼핑몰이 네이버 맞아요. 로그인해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크로 계좌인데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승인을 하면 그때 돈을 갖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넘겨주는 건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건설업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그 카카오페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맞아요. 왜 그러면 저도 물건 살 때 쿠팡에 사는 거 외에 쿠팡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요 사실은. 최저 가격은 아니야. 근데 똑같은 물건을 네이버의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면 쿠팡보다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고 이 업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름 없는 업체도 막 있거든요. 그 쇼핑몰 이름만 얹어놓은 그 영세업자들도 많아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 근데 결제를 네이버페이로 하면 돈을 뗄 염려가 없는 거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일 거잖아요. 적립도 많이 해줘요.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수입이 뭐 현금 캐시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유통 관련된 저자분이 한 번 오셨었는데 교수님이신데 이제 뭐 그분의 의견이니까요. 그분 방송 나갔고 그 네이버와 쿠팡의 그 전쟁 쇼핑몰 전쟁에서 네이버가 이길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그렇게 또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이버가 이길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 뭐 누가 이기냐 그런 관점은 아니고 쿠팡 나름대로의 트래픽 사업. 네이버는 이미 그걸 만들어 놓는 거고 네. 쿠팡은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2차 전지는요. 미국을 생각해요.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2차 전지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고 막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미국에서 팔지 말아라. 팔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보조금을 안 주겠다. 보조금을 안 주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팔지 말라는 거와 같은 거죠. 이제 그 차원 때문에 지금 중국을 밀어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등등해서 2차전지 관련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대 수혜를 입는 거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 차원에서는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세계 탑 수준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는 주로 리튬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했었고요. 거기 중국은 산화철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가 성능이 떨어졌어요. 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LG화학이 압도적으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BMW도 중국 CATL 배터리를 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우디도 중국 그 산화철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성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뭔가 기술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좀 다시 몇 년 써보니까 1, 2년 지나 보니까 그 성능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다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장착된 자동차는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쭉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시설, 능력 이런 것들은 압도적 1위니까요. 그냥 중국을 빼면. 네. 그럼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 ETF 말고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매매 훈련이라 해서 종목도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를 최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거나 삼성 SDI에 납품하거나 뭐 이런 소재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도 결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르기 전에는 1차적으로도 중소형주를 좀 위주로 먼저 보시는 건가요? 아, 제가요. 네. 이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시향을 먼저 봐요. 저는 글로벌 시향. 뭐 예를 들면 어부가 고기 잡으러 바다 나갈 때 일기예보를 먼저 보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근데 전체 태풍이 오는지 폭우가 부는지 바람이 센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글로벌 시향을 가장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업황. 당연히 업황도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 종목이거나 차트까지 같이 보는 그 3단계로 인해서 종목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일단 말을 안 해요. 올라갈 종목을 이제 주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2차 전지는 더 이상 가진 걸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지 새로 매수하자고는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아, 그러면 처음에 살 때도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이런 구분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소형주는 시가총액 한 2, 3천억짜리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이 흔드는 종목은 안 해요. 그런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아예 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이보라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지 중소형주는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자꾸 역이용하니까 네. 개인들은 막
일부러 털어내려고 일부러 막 급락시키거나 뭐 가짜로 올리거나 가짜로 내리거나 이러니까 그런 뭐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납품하는 소재 부품을 뭐 더 좋아한다 그렇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 거기에 대한 편견은 없죠. 아, 소재주, 부품주, 장비주 뭐 다 타이밍이 딱 오면 매수 기회가 오면 일단 업황이 좋아야 되고 글로벌 시장이 좋아야 되고 업황이 좋다면 예, 추천을 매수를 하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네이버에서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네이버 차트를 보면은 네. 지금 그게 거의 그 코로나 때 가격이더라고요. 예.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201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네. 증시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네. 지수가 30% 이상 35%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어요. 네. 현금을 막 40% 했잖아요. 음. 그 유동성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 대비 다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직전의 부분까지 다 와 있잖아요. 대부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네. 주가는 원위치 됐는데 네. 그 코로나19로 인한 돈은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상태라는 거지. 번 상태라는 거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아, 풀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놓은 상태가 없다면 지금이 적정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은 현찰, 유동성을 증시가 흡수를 하지 않으면 증시가 오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유동성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그게 긴축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시중에서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그 지난번에 1인당 $1,000씩 현금 지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아직도 은행에 다 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업률이 지금 최저 실업률이고 완전 고용 상태여가지고 사실 경기가 제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미국은요. 네. 그럼 걔들 소비를 하잖아요. 그네들이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합할 일은 아니에요. 걔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수입을 그렇죠. 줄일 거니까 수출도 걔들이 그게 내수가 탄탄하고 경기가 아직 줄어들지 침체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고 좋으면 조금만 지나면 분위기만 좋으면 그네들이 소비를 늘릴 거고 소비는 다 우리나라 수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 말씀해 주실 때 3분할로 사는 거 그 이렇게 네. 테크니컬하게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좀 적용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주식 매수할 때 뭐 두려워할 때는 아니죠. 네. 한 번에 왕창 사는 것만 아니라면 분할로 산다면 뭐 2차 매수든 1차 매수든 분할로 산다면 지금은 뭐 매수는 두려워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은 사야 할 때다. 그러면 그 미국 주식 가운데 또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게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쵸. 그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저거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은 사상 최고치의 그 분기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증시는 6%가 내렸어요.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내리고 이제 금요일 날 3% 올라서 3% 내린 셈인데 일단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테슬라가 너는 지금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여줘야 되라고 기대 심리가 크니까 그 기대 심리를 못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실망감에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유가 다 알잖아요. 일단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인해서 상하이 셧다운, 그다음에 사천선 청두 셧다운, 베이징 셧다운 이걸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산도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기대만큼 못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대부분 문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좀 충분히 올해 목표를 다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순이익만 해도 그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넘게 급증을 했고요. 순이익만 해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도 16억 달러 대비 100% 증가한 33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작년보다 더블.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근데 주가가 작년보다 더블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가 이제 0.99달러였는데 1.05달러로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테슬라 기대치가 높으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고 테슬라도 지금 정말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에 네. 테슬라 같은 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노려가지고 네. 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그 외에 뭐 섹터나 주식 좀 있으실까요? 예,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그게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알아야 될 때 생명보험주 있잖아요.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주. 삼성생명 이런 거요? 삼성생명도 있고 하나생명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고 뭐 이것도 생명보험주가 있어요. 네. 생명보험을 이해를 좀 하려면 이게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보험 처음인데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하재보험은 하재보험. 이제 실손보험이라서 대부분 소멸성이에요. 연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예를 들면 얼마 내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축을 장려하고 만약을 비해서 미래를 보장하려고 만드는 건데 저축을 장려하려고 만든 게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저축 부분을 넣어놨어. 예를 들면 내가 낸 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면 그 중에 한 5천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이고 그 중에 한 5천 원은 설계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9만 원은 저축 부분이야 이게. 그 앞에 이제 보장성 부분하고 수당이 먼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1년 있다 해야가면 본전을 안 준다 뭐 이상한 본전을 안 준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보험을 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무지한 멘트고요. 어찌됐든 보장성 부분은 소멸되는 거고 수당 부분도 빠져나가고 나머지 저축 부분 있잖아요. 이 저축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정이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보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예정 사망률, 예정 사업비, 예정 이율. 저축 부분도 예정 이율을 먼저 잡는 건데 이 예정 이율을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저축 보험을 팔아요. 그 이자를 근데 예정 이율은 확정금리야. 그 예정 이율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더 얹어주는 건 있는데 일단 예정 이율은 확정금리예요. 근데 2010년 이후로 우리 금리가 계속 하락만 한 거야. 안 좋겠네요 그러면. 계속 하락만 했어. 계속 무한정 하락. 심지어 제로 금리에 가까워 1%대까지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보험 주식은 계속 하락했겠죠. 그러니까요. 수지가 나쁠 거잖아,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고금리니까. 근데 갑자기 단기간에 고금리로 바뀌고 있어. 네. 근데 저금리 때 팔아놓은 그 저축 부분에 작은 예정률을 적립하는 저축 부분에 저금리 때 팔아놓은 보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물론 영업이 많이 위축이 됐겠지만 어쨌든 뭐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팔아놓은 것들이 확정금리라 했잖아요. 조금만 줘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금리가 짧게는 2, 3년, 네. 길면은 3, 4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생명보험사 관련된 수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렸는데 그 내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네. 고금리라면 한동안 생명보험 관련주들은 좀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향후 몇 년간, 뭐 3, 예. 4년간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예, 2, 3년, 3, 4년 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서는 당연하겠죠. 이거 이해하면 쉬운데 일반인들은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배당도 잘 주잖아요. 배당도 잘 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생명보험 관련주 노려볼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종목명을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뭘 갖고 연구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생명 출신이잖아요. 예, 종목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네. 그 1등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1등 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이제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3등에서 2등. 우리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1등주를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상승할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맞아요. 내용입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네. 저도 그 코로나 때 한번 본 게 네. 그때 코로나 때 많이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 증권사가 다 잘 올라가긴 했지만 키움증권이 그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키움증권이 1등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예,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런 관점. 그렇죠. 많이 오를 종목을 사야 되지. 삼성생명은 지금 하락도 많이 안 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 그렇구나. 네. 미국 주식 중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유럽에는 평지가 넓어서 탱크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탱크가 가장 주력 무기였어. 그래서 당시도 막 독일도 막 탱크 부대 가지고 유럽 맞아요.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막 그래서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쫙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50억짜리 탱크가 1억짜리 제블린 그 휴대용 로켓포로 그냥 펑펑 터지는 거야 그냥. 요번 기회에 다들 깨달았죠. 더 이상 재래식 무기인 탱크는 실전에 쓸모가 없구나.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그 휴대용 무기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드론이 소리도 없이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요즘 그 자폭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드론에 폭탄에 날개 단 거지 쉬운 말로. 자폭 드론 가지고 일정한 위치에 가서 목표를 가서 그냥 그대로 가서 돌격 가는 거지 옛날 가미카제처럼. 그래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라고 이제 그 티커로 현지 코드로는 이제 영어로 AVAV. AVAV. 예, AVAV. 외우기 쉽네요. 예,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토스 디펜스 시큐리티는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는 걔도 드론이긴 한데 얘는 일반 드론하고 다른 무인 전투기고 네. 얘는 군인들이 이제 뭐 손을 띄고 날리는 그런 드론들 있잖아요. 네, 소형. 그런 것들 소형 공격용 드론인 거죠. 그걸 만드는 데인데 이제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에 2021년까지 약 15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됐다면 2026년까지는 시장에서는 한 180억 달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전쟁 판도가 바뀌면서 아마 드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할 것 같아요. 드론의 유용성이 다 이번에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기대감이 막 100% 올랐다가 요번에 급락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또. 이럴 때 매수하기 좋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판세가 이제 한동안 드론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돼서 공격용 드론 관련주 에어로바이런먼트 관심입니다. 네, 생명보험주 에어로바이런먼트. 미국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로봇 수술. 예. 옛날 좀 맹장 수술하려면 배를 찢고 맹장을 절개했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구멍 하나 뚫으면 돼요. 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톡 자르면 맹장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야. 또 위절제술 막 이런 것도 양쪽에 복강경 구멍 뚫고 기계 손을 로봇 손을 넣어서 바깥에서는 이제 손으로 직접 그 수술하는 것좀 조작을 하면 이 기계가 몸속에 들어간 기계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움직여서 그러겠죠. 즉 이게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절개를 적게만 해도 돼. 기구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안에 카메라로 보니까 절개를 적게 하다 보니까 수술도 간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회복도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봇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로봇 수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좀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비싸냐면 초기에 이제 기계를 리스해 오잖아요. 초기에 이제 많이 판매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 비용 때문에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술 비용이 비싸서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피도 적게 나고 안전하고 이염도 훨씬 좋고 회복도 빠르고 당연히 확장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이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어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그 현지 코드로 ISRG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라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건데 관련 장비하고 액세서리를 설계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다빈치 수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 절개를 하는 대신 배꼽 주변에 한 2.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로봇 기구를 삽입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당연히 이제 통증도 적고 흉터도 거의 없는 이런 수술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한번 수술 도구를 팔았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수술을 하려면 수술할 때마다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기계 안에 들어가는 로봇 팔은 들어가는데 그 거즈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거를 면도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부산물, 액세서리 이런 게 지속적으로 판매해야 현금이 되는 거죠.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게 당연히 상승할 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뭐 내일 어떻게 될 거다 단기간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거가 아니고 지금 큰 패러다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큰 대변혁을 얘기한 건데 당연히 이게 대변혁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바이러먼트랑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은 진짜 공부하시고 네. 소액으로 우선 네. 시작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너무 처음 들어봤다 싶은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네이버, 테슬라, 생명보험주 이런 것부터 한번 그렇죠. 공부해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책에 보니까요, 네. 그 종목 발굴 사례라고 해서 예. 대표님께서 그 수익난 사례를 적어주셨어요. 예. 근데 보니까 코로나 때죠, 이게. 예. LG화학은 200%, 예. 테슬라는 200%, 엔비디아는 150% 등등 예.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때 이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신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책에 이 내용을 쓴 거는 네. 이 종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발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거기다가 네. 공부용으로 이제 텍스트용으로 설명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을 예를 들면 LG화학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전기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도 없었고 그냥 2차 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연구한다, 특허를 낸다 이러면 막 급등하던 그런 초기 시절이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되면서 실제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진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한 번 충전으로 한 100km밖에 못 간다든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든지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한 번 충전으로 400km, 500km 가게 되고 배터리 가격도 안정이 되고 폭발 위험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LG화학이 세계 1위 기술력과 매출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CATL이 1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줘요. 중국에서 그걸 강조를 하려고. 그래서 중국 내에 그걸 빼면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LG화학이 세계 1위였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공부라든지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LG화학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었어요. 많이 못 가고 있어서 2020년 1월부터 제가 LG화학 만나는 사람마다 LG화학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팬데믹으로 급락하기 전부터. 네. 이게 LG화학이 지금 세계 1위인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겠다. 이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전기차가 세상을 뒤덮을 텐데 그러면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당연히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팬데믹으로 해서 급락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고서로 여러 막 그런 보고서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각국의 국가들이 전기차 비중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늘릴 거고 네. 탄소 배출 이만큼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나오고 다 있었던 나온 상태죠. 아, 그 전에 다 나왔어요. 다 이거는. 나오고. 다 나온 건데 이제 주가가 못 가고 못 있으니까 가는 건데. 사람들은 아직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한참 올라야지 관심을 가져요.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 내가 관심을 갖는 거랑 똑같아요. LG화학도. 저는 30만 원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LG화학이 70만 원, 80만 원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 넘어간다고. 거기서 이제 다 또 이제 삼성전자 짝이 난 거죠. 이제 거기서. 어찌됐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급락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 팬데믹으로 해서 급락한 이후로 그 LG화학을 강력하게 설명을. 왜 그러냐면 얘는 기술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세계 1위고 전기차가 대세 상승이 될 거고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해 12월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친환경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안 될 거고 바이든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그 화석 연료를 배제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더 강조될 거고 뭐 이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추천을 해서 많이 올랐죠. 재밌는 게 하나요.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잖아요. 우리 학원 수강생들이 막 샀어요. 근데 이게 108만 원 갔는데 105만 원에 파신 분이 계셔. 와. 그분은 뭐 신의 손? 물론 이제 우연히 보통은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보통 많이 파나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요. 네. 평균적으로 어느 때가 제일 많은가? 아니 막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10% 수익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수익에도 배고파하는 분이 계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뭐 올라가면 팔아. 내려가면 다시 사. 올라가면 또 팔아. 이거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팔아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추천하는데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일단 우리 수강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한 100% 이상 수익은 다 났어요. 와. 당시. 왜냐면 30만 원대 투자를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터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CATL이 판매량이 세계 1인데 문제는 중국을 빼면 LG화학이 1인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물적 분할인가 해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알짜배기 싹 빼줬잖아요. 네. LG하고 지금 이제 약간 껍데기가 돼서 지금 투자를 하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해야 되겠죠. LG하고나는. 그 매도하는 것도요. 네.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좀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나요? 이제 고점이 징후, 신호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거, 알려진 거. 2010년 이전에 유행하던 게 막 급등하다가 대량거래 장대음봉 쫙 나온 거. 팔아요 지금 그때. 그거 매도 신호 이제 그게 이제 2010년에 누구나 다 알던 뭐 그런 거였고. 네. 지금 이제 팁을 좀 주자면 상승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2%, 3%, 4% 오르려고 하다가 찔끔찔끔 상승을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상승하던 게 저점 대비 한 50%, 70% 상승하던 게 갑자기 한 10% 거래량 터지고 10%짜리 장대음봉 빡 섰는 거야. 그럼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매도 신호인 거지. 왜 그러냐면요.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쫙 올라가면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야. 팔지 않는데 거래량이 터집니까? 그렇죠. 근데 잘 가는 종목을 왜 팔겠어요? 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준비를 하고 분할을 팔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카카오 차트도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장대로. 예. 그러니까 그때만 팔았어도 그렇지. 5%못 벌어도 훨씬 많은 거를.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때 사, 그때. 맞아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기회다.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도 예,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건가요? 테슬라는 일단 제가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보고 있고 누구 다 아는 종목이었잖아요. 모델 3를 만들어 파는데 아직은 생산을 안 했는데 예약 주문을 받았는데 예약 주문이 50만 대 예약이 들어왔다는 둥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 둘 팔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많이 올랐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 급락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굉장히 그때는 테슬라는 안 사고 많이 오른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었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 관심을 안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9월 초인가 2020년 9월 초에 갑자기 마이너스 29% 폭락한 거예요. S&P 500 그거 편입에 들어간다는- 실패를 하면서. 그때 제가 막 대놓고 지금부터 무조건 테슬라 사야 된다 이거는. 이거 둘도 없는 찬스다. 왜? 어차피 S&P 500 편입될 건데 편입 안 됐다고 급락했으니 지금부터 더 싼 가격이 다시 오겠냐. 야. 그때부터 한 2달간 매주 테슬라 교육을 엄청나게 교육을 했죠. 막 그때 연구를 해서. S&P 500에 못 들어가서 20%가 빠진 건가요? 29%가 29%가 빠진 것도 9월 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다음에 S&P 500에 들어가면 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요거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패시브 펀드를 해서 큰 자금들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야 단기 고수익을 목표지만 큰 자금들은 사실은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큰 고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기금을 예를 들면 연기금이 가장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연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너무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자산을 줄여들면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자산들은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에 일단 한 7, 80% 투자를 해요. 왜? 안정성이 우선이야. 이거 최우선. 우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큰 자금들은 그냥 블랙록이라든지 큰 그 투자사는 운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우선이고 나머지 20% 정도 10몇 프로 20몇 퍼센트 정도를 채권 가장 7, 80%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해놓고 본전을 지키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수익도 내야 되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에 마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수에 투자를 해요. 지수. 예를 들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우지수에 편을 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 S&P 500에 편입된 종목을 예를 들면 애플 몇 퍼센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몇 퍼센트 이걸 이렇게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쑥 들어가면 다른 걸 팔고 얘를 사야 돼. 거기 제시된 수량만큼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사는 거를 호주 연기금도 살 거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살 거고 블랙록도 살 거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 투자도 살 거고 일세 사는 거야. 그래서 S&P 500에 편입되면 옛날 그 야후가 S&P 500에 편입될 때 일주일 만에 58% 급등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는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편입되면서 100% 정도 갑자기 급등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논리로 매수를 하신 거군요. 그걸 이해를 하면 이건 너무 쉬운 투자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금들의 투자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S&P 500에 그때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던진 거잖아요. 그 뒤에 이 얘기 당연히 언젠간 편입될 건데 아까 그 네이버 푸시마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그 뒤를 읽어야 되는 건데 푸시마크 다 20% 빠졌잖아요. 올라갈 때는 안 사고 실패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로 바뀌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가 편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 흐름이? 편입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저도 모르게. 왜냐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 당시 이제 1년 판매량이 50만 대였어요. 근데 이제 상하이 베이징 공장 중국 테슬라 공장도 짓고 텍사스 공장도 짓고 막 이러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1년 지난 뒤에 시장에서는 90만 대 판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100만 대 판매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만 대가 그 판매가 된다면 매출액이 더블로 뛰는 건데 주가가 더블로 안 뛰는 법이 어디가 있냐. 거기서부터 다시 100% 이상 오를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계속 그 당시도 그 단기간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도 내려갈 때마다 제가 테슬라. 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서 당시에 130만 원인가까지 올라서 1,300달러까지 오른 거 그래서 25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왕창 났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네.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차피 테슬라를 10년 정도 가져갈 건데 사실 저는 그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팔아요. 팔고 일부 팔고 그래서 다 다른 종목들 싹 수익 난 걸로 다른 종목 막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많이 커져가지고요. 시가총액이. 네. 앞으로 막 10배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4%예요. 중국은 17%인가 그러고 유럽은 12%예요. 갈 길이 멀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전 세계 1년 내연기 자동차 판매량이 2,300만 대인가 뭐 그래요. 근데 전기차 지금 100만 대 판다는 거야. 150만 대 판다는 거야. 10배 가야죠. 판매가 10배 가면 기대감에 주가는 10배 이상 가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10년 뒤에 얼마 갈지 아무도 예상이 불가능해요. 얘가. 왜냐면 주가는 기대감에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10년 뒤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지금 한 900달러쯤 되는데 지금 액면 분할해서 200달러대 초반이지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따지면 지금 900달러쯤 되는데 얘가 10,000달러 갈지 20,000달러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일단 저거는 확실하잖아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 확실하잖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전기차를 써본 사람은 전기차를 다시 구매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50% 이상은 테슬라를 다시 재구매한대요.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다는 거죠.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 다르게 전기차는 일단 유지비가 10분의 1도 안 들어요. 당연히 충전비도 적게 들지만 차량 유지비도 많이 안 드는 거야. 부품도 내연기관 차량이 2만 개라면 얘는 1,000몇 개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고장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거죠. 단지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예요? 충전 인프라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충전 인프라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타본 사람은 알아요. 전기차를 편리한 거를. 근데 지금은 아직은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지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기차는 앞으로 팔아야 될 게 훨씬 많은 건데. 그렇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이미 포화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려면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역전할 수가 있는 거군요. 간단하죠. 논리는 간단해요. 네. 전기차는 판매 대수가 예상 대수가 아직도 눈에 보여 그게. 뭐 시장이 더 큰 거죠. 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근데 애플은 핸드폰 뭐 인구 갑자기 2배로 늘어날까요? 오히려 더 줄게 줄 수. 살 사람 다 산 거지 이제. 예. 그런 그렇게 거죠. 보면. 예.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을 넘을 수 있다. 저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10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네. 진짜 이게 진짜 미래 또 이게 애플 주주가 또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애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더 많이 갈 종목을 얘기한 거지. 음. 애플이 나쁩니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애플 주주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애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얘기한 거지. 네. 그럼 좀 우리나라에서 좀 보실 때 네. 조금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혹시 네이버 카카오 말고 좀 또 좋게 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아까 2차전지 관련주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날 건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가 디램이 1등을 했듯이 2차 전지도 어느 순간 뭐 202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시장이 이제 딱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 느낌이 나는 그렇죠. 예. 그때는 또 새로 성장성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용 드론 이런 거는 신박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드론으로 바뀐다는 게 지금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요. 탱크는 더 이상 유용성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미래를 공부해야겠네요. 네. 아, 예, 대표님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을 좀 짚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좀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마무리하시죠.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네. 네. 대표님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또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주식 투자 성과가 안 좋아서 내 노후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후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노후 준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그 보통 이제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 네. 퇴직금 있고 집 한 채 있거나 뭐 대출이 있는 집 한 채 있고. 근데 이게 자제분 한 2명 결혼시키면 요즘 뭐 예를 들면 한 2억씩 띄워주면 2명이면 4억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 2억 갖고 집을 사는 돈이 아니야. 전세도 잘 못 얻어. 빌라 전세 얻을 돈 좀 될까요? 그걸 사회초년생이 벌어서 그 돈을 갖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 2억을 못 나는 거 불가능하죠. 시대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남은 돈 갖고 이제 노후를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월 생활비 200만 원씩 우리 요즘은 이제 장살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오래 살 리스크. 오래 사는 거. 그 55세 정년퇴직에서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35년인데 200만 원씩 12개월 35년을 곱하면 8억 얼마가 나와요. 8억 2천만 원인가가. 그냥 200만 원이면 그냥 겨우 이거 붙여놓은 돈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년퇴직하고 회사 임원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정년퇴직하면 그 사모님께서 남은 돈으로 자제분 결혼시키고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출할 때 용돈 10,000원 주는 거야 이제. 그 용돈 10,000원 갖고 어디 가요? 등산밖에 없어. 막걸리한통 사가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이신 분은 뭐 아파트 경비로 취업을 해서 월 200이라도 번다고 또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쿠팡 물배달을 한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후를 해서 그 돈을 번다고 그 돈이라도 벌려고 그러면 늦출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 못하는 거야. 이게 봐 10년 70세까지 못하는 거야. 90세까지 아직도 20년이 남았어. 결국은 매월 한 100에서 200만 원 벌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만 한다면 공부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주식 투자가 가장 쉽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지식에 관련된 투자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 근데 지식에 관련된 것 또한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아요. 자전거 처음 타면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자전거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부딪혀 보고 넘어져 봐야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 근데 넘어진 쪽으로 핸들이 꺾어집니까 처음에? 안 되죠. 익숙해지면 꺾어지잖아요.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타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만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된다면 편안하고 안정되게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욕심내지 않는다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꼭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무대포를 하면서 여행을 말하니까 잘 안 되고 주식 투자를 번 사람 숫자는 굉장히 작고 손에 큰 손실을 본 사람들만 있는 게 배우지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도 부동산 차리려면 1, 2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부동산 차리는데 왜 주식은 안 배우고 하는 거죠?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는 게 주식 투자는 당연하게 배워서 해야 된다는 붐을 일으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배우면 어렵지 않아요. 배우면. 저 대표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학원 이름이 워렌 에듀. 워렌 증권 에듀입니다. 워렌 증권 에듀. 그냥 워렌 증권 학원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렇죠. 예.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고. 예. 그럼 대표님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궁금하신 분은 그냥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그냥 저기 뭐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제가 뭐 고객응대를 성실하게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원 위치는 그냥 여의도 중심가 가운데 있어요. 예, 여의대방로 막 중심에 바로 거기 그 증권 거래소가 보이고 막 그 통로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좀 더 배우면 네. 뭐
뭐 배당주도 좋고 아니면 그럼요. 뭐 시세 차익도 좋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에 한 200만 원씩은 빼도 원금을 잃지 않는 예. 그런 걸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이제 늦게 좀 그 입문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기법을 좀 배워서 그럼요. 예. 한국 주식은 좀 트레이딩 네. 뭐 반 정도는 뭐 미국 주식 장투로 예. 가시든 5년 10년 좀 길게 보고 가셔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또 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좀 이제 가끔 가다가 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주식 배운다고 정말 되는 거야? 음. 왜냐면 주식 학원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똑같아요. 자전거 타기와. 배우면 쉬워집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손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수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손실 봤을 때의 고통을 훨씬 2배 이상 크게 느낀대요. 그렇죠. 이걸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계셔. 이 논문을 써서. 심리적으로 손절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트레이닝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그렇죠. 이 훈련만 되면 손절하는 훈련만 잘해도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좀 예를 든다면 잘 봐요. 내가 5종목을 샀어. 5종목 사서 한 종목은 30%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20%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10%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5% 수익이 나는데 한 종목은 10% 손실이야. 다 팔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익 난 거 팔아. 손실을 일단 갖고 있어. 물타기 좀 하고 물타기 조금 하고 이제 놔두고 또 나머지 돈으로 판 걸로 또 5종목을 또 사. 물타기 한 종목 물린 거 놔두고 그 또 그걸로 수익을 냈더니만 또 4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 또 물렸어. 그럼 얘를 또 안 팔고 또 놔두는 거야. 얘 놔두는 거야. 그렇게 되면 3번만 반복되면 4개 투자금 50%는 물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식 투자는 정말 잘하는데 계산은 안 드러나는 거야. 네. 이게 약간 인사이트적인 통찰적인 부분인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게 어렵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40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60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좋아. 예를 들면 삼성전자고 네이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카카오 70%. 예. 이런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 이제 저 원래증권에도 영상에 보면 있어요. 주식톡톡이라고 우리 그 주린이하고 이제 주식 배우는 거 한 거에 그 설명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그 어떤 거냐면은 손절은 네. 급락장 나온 초기에 손실을 제한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팔아서 손실을 더 안 키우고 다시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 다 마이너스 30%, 40%, 50%야. 근데 정신이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지금은 손절이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싹 팔고 다 팔고. 빨리 가는 놈으로 사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걸 손절이라고 생각해. 지금 파는 건 손절이 아닌 거야. 수평 이동. 무서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어차피 지금 다 내려갔잖아요. 다 내려갔으니까. 빨리 갈 놈을 갈아타는 게 우선이지. 그걸 반드시 내가 물린 종목으로 본전 찾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 과연 본전 찾을 수 있는 거야?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느린 종목과 빠른 종목을 고를 때지. 지금 파는 건 손절이 아니고 그냥 수평 이동. 이 얘기를 제가 팬데믹 때도 막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팬데믹 때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파는 거는 손절이 아닙니다. 이건 수평 이동입니다. 빨리 갈 놈을 타야 돼. 시장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빨리 갈 업종이 정해 있다는 거죠. 늦게 갈 업종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샀으면 이 업종이 내렸으면 빠르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느리게 갈 확률이 많으니까 빨리 갈 종목을 수평 이동해서 고속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일단 알아들어도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 두렵고 힘든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보다 좋은 게 초기에 손절하는 거. 그럼 삼성전자 팔고 네이버 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두 종목은 다 장투로 얘기한 거잖아요. 장투로 얘기한 거고 삼성전자보다는 뭐 네이버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한 2, 3개월 안에 또는 3, 4개월 안에 본전 찾는 걸 원하는 건데 네이버가 2, 3개월, 3, 4개월 안에 본전을 간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장투를 얘기한 거니까 그건 장투로는 삼성전자보다 네이버가 낫다. 당장 단기간에 상승할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만약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올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럼 그걸 커버해야 될 그 관련주, 대체 풍력, 원전, 태양광 이런 관련주. 왜 그걸 대체하려고 세울 거니까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단기 시각과 장기 시각이 그럼요. 그렇게 다른 거군요. 구분해야죠. 그런 거를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갈 종목에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그 증시 분위기부터 대표적인 그런 종목 발굴하는 법 그리고 노후까지 이렇게 또 원큐에 딱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불충분하겠죠. 이게 충분할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두서없이 이제 얘기한 경향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저희 학원에 방문하셔도 제가 언제든지 흔쾌히 친절하게 고민을 들어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장인데 아마 제가 볼 때 반등장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을 꿈꾸며의 저자이시자 워렌 증권 에듀의 대표이신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